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에서 3개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등 한 6개 정도 공약을 경제 부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을 비롯해서 7개 정도 공약이 경제 부분과 관련이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약을 보면은 사실 주요 후보들이 경제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서 3가지 정도 차이가 나는 공약과 3가지 유사한 공약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차이가 나는 공약은 노동 관련된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7번째 공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노동 존중에 초점을 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첫 번째 공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본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을 말하는데요. 노동조합법 2조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사용자는 직접적인 고용을 하는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 환경에서 보면은 사내 하청 같은 것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하청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같은 것들은 원청기업들이 지배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이런 근로조건의 결정과 지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사용자를 정의하자는 것이 노동법 2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3조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 손해배상에 대해서 크게 손해배상을 잡아서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쪽에서 사내 하청을 하시는 분들이 노동조건에 대해서 원청들과 협상을 하자라고 하면서 노동쟁의들을 했을 때 그때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배상액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청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인 쟁의를 막는 그런 행위들을 전략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3조에 대한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손해배상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개별적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쟁의에 의해서 생긴 모든 배상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하는 현행법과 차별화해서 귀책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사실 개정이라고 하지만 개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주장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예방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처벌 조항은 빼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화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논의에서 어이가 없는 것은 처벌이 강한 이유가 처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처벌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회피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징벌배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런 징벌배상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미리 알아서 방지하도록 유인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른바 디터런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우리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번에 특히 SPC 노동자 또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재해, 특히 사망 관련된 사건들이 선진국 수준에 와 있는 우리 경제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조항이 적극적인 사용자 측의 중대재해에 대한 방지 노력을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법원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이 법 집행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 조항 자체를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중대재해 범죄를 양성화하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는 측면에서 노동운동에 젊은 시절 헌신을 했던 김문수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실망스럽고 경악스럽고요. 또 공부는 물론 안 하셨겠지만은 형식적으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런 유인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역시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굉장히 상반된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4.5일 제를 도입하자라는 입장입니다. 5일 근무가 아니고 4.5일 근무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에 반해서 주 50시간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에 의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하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뒤지면서 이것을 입법 로비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 시점에서 주 4.5일제로 갈 수 있느냐, 가게 된다면은 또 좋은 직장들 위주로만 가고 또 그러다면 일자리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한편 들기는 합니다. 현 시점에서 주 52시간 노동 시간을 잘 지키는 거, 그거부터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게 오히려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금지하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자본 친화적인 입장에서 법인세, 상속세 같은 것을 특히 최고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런 노동과 자본에 대한 입장에서 두 후보의 견해가 가장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극명한 차이점이 나는 부분은 에너지 정책 관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10번째 공약에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의 비중을 더 확대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자력 비중을 확대해서 특히 산업의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 전기료를 점진적으로 인상시켜 왔던 그런 추세와 정반대의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주장했던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적어도 아리백 산업단지의 필요성,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공약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 후보 모두 전력 송전망의 제약 또는 포화 상태에 대한 공약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남 쪽에 있는 전기를 경기도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해서 서해안 쪽에 해저 송전망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남해안까지 쭉 해서 U자형으로 전력망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100조 원 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육지에 이미 있는 U자형 남쪽에서 우리 중부지방으로 전력을 보내는 부분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니 이거를 해상에 똑같이 만들자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것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또 전기료를 차등화시키겠다, 나아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나
공약과 같이 갈 수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고 관리 유지비도 비싼데 과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거 역시 이번에 동해 쪽에서 고속망을 통해서 전기를 송전해 줄 때 하남에서 변전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하남 변전소 반대 시위 때문에 실제로 지금 성사가 못 되고 있는 상황. 과 유사한 해저로 아무리 가더라도 육상에서 변전소 설치해야 되는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지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력의 불일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송전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원전 비중을 확대하자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데 또 지하로 송전망을 깔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을 확대하면은 사실은 분산형 전력망으로 간다는 거하고는 상충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 송전망 관련된 그리고 전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정교한 공약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관해서도 두 후보가 기존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군 크레딧 확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치를 통해서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연금개혁 과정에서 주장했던 자동 안정화 정치를 도입해서 재정 안정을 동화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동 안정화라는 말은 자동 삭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개혁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금개혁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입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안으로 신구연금을 분리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연금, 젊은 세대들 연금은 완전 적립식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 안정 장치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투입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연금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KDI에서 나왔던 안인데요. 이 안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부터 완전 적립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사회보장제도 1층 연금이 아니고 개인연금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굳이 개인연금 말고 이런 연금을 하자는 거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청년들에게 정말 혜택이 가는 개혁인가라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구연금, 이미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말 이것보다는 조기 재정 투자를 통해서 연금의 소득 보장, 재정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카이스트의 김우창 교수가 제안했던 그런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비슷한 공약은 첫 번째 AI 관련된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공이 또 AI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의 AI 관련 공약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같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의 민간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든지 또는 전 주기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든지 또는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사실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100조 원 이야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AI 산업의 전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려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모두의 AI, 이게 한국형 챗GPT 같은 걸 만들겠다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데요. 과연 한국형 챗GPT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과거에 공공앱이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했지만 실패한 사례가 있고요. 그와 유사한 실패의 길을 갈 수도 있는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AI라는 것이 최근에 엔비디아의 CEO인 잭슨 황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기본적인 전력망, 인터넷망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인프라라는 거 위에서 우리가 응용된 서비스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따지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으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구동하는 미들웨어도 있고 많은 애플리케이션 앱들이 생기는 것처럼 아마 우리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부분, 새로운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AI 스타트업들을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런 미들웨어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산업들이 발전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을 분리해서 민간 합동 펀드를 통해서 분리된 회사로 만들고 그 파운드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 인해서 AI 애플리케이션 같은 패블리스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인력 양성은 수요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기업이 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몇만 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한다는 것은 과거에 개도기 시절에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하듯이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유사한 것은 이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부분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그리고 응급 지원,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까지 거의 모든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거의 모든 아이디어들을 다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이 얼마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도 없고 또 자금 조달 방식 자체는 없다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그 무엇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조차 없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거는 사실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청년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대책에서도 유사하고 저출생 대책 역시도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의 반복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꽂을 수 있는 건 부동산 정책인데요. 부동산 정책은 두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난다면 세금 문제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관련된 감세를 더 강화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세금 문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 때 깎아준 세금을 유지하는 식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두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라든지 공정 경쟁이라든지 또는 환경 문제에서 진보적 의제들을 공약에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상공인 대책에 포함해서 공정경제에 대한 것, 상법 개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형적인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보수 의제 중심이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거의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다. AI 부분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편인데요. 이준석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은 제가 보기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이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것이고요.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겠다는 것이 첫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13개로 조직을 합치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합칠 수 없는 조직을 합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행 우리 헌법에 의해서 국무회의가 성립되려면 대통령, 국무총리 외에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합니다. 부처를 13개로 만든다는 말은 현행 헌법 하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첫 번째 공약을 내놨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해서 주요 후보들은 모두 저성장에 대한 근본적 원인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첫 번째 경제 관련 후보 간 토론에서도 주제는 역시 저성장과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추세적인 제조업 위기와 저성장의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이나 이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언급도 없고 TV 토론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은 많은 공약들을 하고 있고 재정 소요가 엄청난 공약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그런 아이터마이즈된 계획들이 없고요. 거기에 따른 어떻게 해서 세금을 더 걷든지 어떻게 지출을 줄인다라든지 또는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인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향후에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할 때 10대 공약 전체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정 소요 그리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계획들을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청년, 노인 문제, 저출생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이야기됐던 내용들을 공약으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왜 기존에 이런 정책들이 실패했고 실효성을 못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20년간의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가 발벗고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공약들의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질적인 실효성 측면이라든지 필요한 자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가 탄핵 이후에 60일 만에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탄핵 없어서 정상적인 선거했을 때도 정책 선거가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 과정이 말은 정책 선거, 말은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정치판은 항상 정치적인 이슈 중심으로 정치 판짜기 중심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문제 그리고 건설적인 정책 선거라는 것도 요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해 봅니다. 먼저 지금 각 당의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선출 과정을 보면은 여론조사의 일정 부분을 후보 선출에 활용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 자체를 저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시발단, 드루킹,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등을 통해서 여론조사는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론조사에는 적극적인 응답층, 즉 정치 고관여층 내지는 각 당의 극렬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일반 국민들의 뜻을 각 당의 후보 선출에 반영하고 싶다면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 다들 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에 유권자로 등록하고 그 사전 등록된 사람들이 투표해서 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돈도 더 들고 시간이 더 듭니다.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지금 같은 식의 후보자 선출 과정은 정치의 극단화를 가져온다는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여론 조작이 가능하고 극단적 지지층의 입김이 너무 세서 그런 극단적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오고 일반 국민은 그런 후보들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후보 선출 기간 자체도 늘리고 또 선거운동의 방식도 좀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V 토론 같은 경우에 마치 정견 발표하듯이 하고 상호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매우 경제 문제도 정략적인 이야기들 중심으로 흘러가기 쉽고요. 후보자들 간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 사실상 심도 있는 토론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후보들 간의 토론뿐만이 아니고 전문가 패널들이 질의하고 후보들이 응답하는 그런 토론 포맷, 양식을 꼭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선거운동 기간을 한 2배 정도, 후보 선출 기간도 한 2배 정도 늘려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국민과 언론이 충분히 검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미지 관리를 통해서 쉽게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고, 그런 구조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대통령 뽑아놓고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놀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간이 늘고 선거 비용이 더 들고 하는 단점보다 제대로 된 후보를 못 뽑고 극렬한 지지자들의 의사가 과잉 반응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오는 사회 경제적 국가적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이런 제도적인 개혁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 문제,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 대통령이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저성장, 산업 공동화,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없다. 그런 개혁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한국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동영상들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고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산업 공동화, 그리고 경제 위기, 외환 위기, 그리고 장기 침체와 같은 아주 나쁜 사이클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나쁜 사이클에 들어가는, 즉 한국 경제가 침몰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 첫 해 두 해에 근본적인 사회 경제 개혁을 실시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는 제가 2주 전 동영상을 통해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차기 정부가 꼭 실현을 해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를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촬영분이 119회 분입니다. 120회까지 아직 못했는데요. 지난 2년 전에 제가 경제 브릿지를 시작하게 된 것도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간다면 타이타닉호가 빙하에 부딪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빙하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지점을 더 이상 기다리다 보면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한 15년 전부터 재벌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운동, 시민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재벌 개혁이 경제 정의라는 측면이라든지 기업의 가버넌스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재벌 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경제 위기와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났던 그런 아주 나쁜 사이클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10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책을 펴내서 이대로 간다면 노키아의 몰락 과정을 삼성전자가 답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도 한국 경제가
함께 몰락하지 않게 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라는 책으로 2017년에 냈고요. 이 책의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이 2022년에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재벌 문제의 심각성, 재벌개혁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011년에 이스라엘 2013년 방경제력 집중법이라는 책도 냈고요. 2022년에는 재벌공학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래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기업 밸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업 밸류업,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도 이런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만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그리고 전략적으로 R200 클러스터를 만들어낸다라든지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전략적인 녹색 산업 정책을 하지 않고 한국 경제가 침몰하는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몰락하지 않는 한국 경제 전체가 같이 나락으로 가지 않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의 창도 급격하게 닫히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런 개혁 정책을 할지 안 할지 저로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박상현 경제브릿지는 사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휴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새 정부가 제가 제언한 또는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개혁하려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이런 근본적인 개혁에 매진해서 한국 경제가 침몰되지 않는,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조금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 답습하고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정치적으로 간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기회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한국 경제가 빙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이런 억측, 추측이 실현되지 않는 제가 됐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두 번째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지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새 정부가 충분한 개혁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정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면 더 이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최근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런 생각 때문에 경제브릿지도 2년 전에 마지막 몸부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경제브릿지를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제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좀 휴지기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6월 중순 이후에는 경제브릿지 외에 언론 활동이나 사회 활동도 일단 다 접고자 합니다. 약간 휴식기를 취하고 나서 한국 경제가 만약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수습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연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의욕이 생길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쉬는 게 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어떤 정책적인 조그만 차이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박상현 경제브릿지는 휴지기를 갖고 제가 빠른 시일 또는 조금 늦은 시일 아니면은 앞으로 안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박상현 경제브릿지를 많이 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모든 하는 일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